턴어라운드 할 때도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하는 타이밍에는 이제 적기에 도달했다. 과거 대비해서는 매력도가 너무너무 좋아졌죠. SK증권의 신월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채권 전략과 부동산 분석, 그리고 부동산 분석과 채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위원 신월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죠.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채권과 부동산을 동시에 다루는 네. 유일무이한 그런 또 애널리스트라고 들어가지고 저희가 또 현재 또 매크로 상황이 상당히 좀 어지럽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분 잘 짚어보고 또 이거를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까지 연결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매크로 상황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공행진 중에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 네.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이 연준의 긴축 스탠스는 더 강해질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서 천천히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경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와 경기 모멘텀이 동시에 죽는 이런 양상을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배웠는데요. 그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지금 오늘 뵙고 말씀드리는 기준이 7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시점에서는 중앙은행은 아직은 경기보다는 물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정책 목표는 뭐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두고 있죠. 연준 같은 경우는 듀얼 맨데이트에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인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네. 지향하는 바는 건전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동일하겠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물가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러한 물가의 급등세는 약 40여 년 만에 우리가 뭐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에 그렇죠. 있어서도 부모님들도 젊으셨을 때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좀 이 현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물가의 급등세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경기 둔화 우려가 네.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그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약간 금리를 좀 인하할 것이다. 네. 근데 그 베이스가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그런 높은 수준의 물가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레벨 자체가 급격하게 과거처럼 회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피크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최근 들어서 시장 금리의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봄철부터 물가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지만 그 기대감을 무색해하는 지표들이 자꾸 나올 때마다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죠. 그렇지만 작년 연말부터 그 이전에는 재정정책에 의한 여러 가지 수급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작년 말부터는 물가 때문에 채권시장 금리는 계속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시장은 먼저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적극적으로 표출을 했고 겨울 지나서 봄 전후로 이제 물가에 대한 레벨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고 유가증권 시장에 있어서 거기에 2월 말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되고 있는 과정 중에 돌발 이벤트까지 생기니 이제 다른 채권 시장을 제외한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물가에 대한 고민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빠르게 올랐다가 결국에 올해 어느 순간에는 피크를 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고민을 종합적으로 하면은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5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1차 오일 쇼크가 70년대 초반에 있었고요.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물가를 조금 잡았어요. 그렇지만 완벽히 잡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수면 아래 찰랑찰랑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차 오일 쇼크가 터지죠. 그러면서 급등을 해버려서 뭐 과거에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은 토요일에 4%포인트 연준 기준금리를 그냥 하루에 올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네. 인플레도 뭐 상상 초월, 시장금리 또한 뭐 급등, 계속 급등. 그래서 그 어려웠던 것이 70년대 말 80년대 초를 지난한 시간을 거친 뒤에서야 이제 미국의 경제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팬데믹 이전부터 누적되어 있는 풍부한 유동성, 본원 통화 공급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다가 터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금리를 올리고 바로 인하를 했을 때 이 기대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힐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는 지금 모델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식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사실 팬데믹 아무도 안 겪은 것이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이죠. 네, 그리고 팬데믹에서 여러 경제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것을 과거 학습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뭐 100여 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과는 경제 구조가 너무나 다르고 완전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니즈는 커질 것이고 거기서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시장 가격에 먼저 반영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연준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호응할지는 가봐야 아는 문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국채금리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약간 좀 빠지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한국 10년물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 3.8%까지 6월 한 중반, 네. 초반까지 갔다가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한 3.3%, 네. 3.2%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약간 좀 경기 둔화, 침체 네.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이어질까요? 아니면 다시 또 상승을 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의 긴축 스탠스가 이번에 한국은행도 7월에 50bp 처음으로 빅스텝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3번 회의 연속 인상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만큼 속도감이 있으면서 폭도 커진 것이죠. 근데 이게 더 이어질까? 그리고 이창용 하는 총재는 물가가 어느 정도 3분기 정도에 그리고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도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월 전후로 피크를 찍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시장은 그러면 이 전제 통화당국 수장이나 재정당국의 수장이 하시는 말씀들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여름 전까지 우리가 목도한 것처럼 빠르게 갈 것 같진 않아. 그리고 물가에 대한 소화 능력도 커졌지만 물가 다음은 물가와 경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경기 이거는 안 좋잖아. 금리는 그럼 내려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서 뭐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표는 국고 3년물 대비 10년물 금리인데요. 지금 6월 말일자 이후부터 3주 이상 10bp 이하에서 등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거의 플랫하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채권 시장은 미래에 곧 다가올 미래의 경기를 매우 어둡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약간 추세적으로 다시 반등한다라기보다도 현재 수준에서 유지 내지는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레벨을 내려서 조정을 해보고 네. 계속 이제 지표와 정책 당국자의 말을 확인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자에서 2자로 가면 조금 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로 올라갔고요. 저희 기준으로는 8월 달에 25bp 올리면 2.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의 첫 번째 회의가 10월 달에 있는데요. 그때도 한 번 정도 더 올리면 2.75%가 돼요. 근데 현재 국고 3년물 금리가 3.15%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기준금리 대비 국고 3년 금리 스프레드의 스프레드 격차가 40bp밖에 안 됩니다. 그 상단을 생각했을 때.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동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쯤에서는 동결을 할 것이다. 네, 더 이상 못 그런데 올릴 것이다. 뭐 사실 물가, 팬데믹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만에 하나 뭔가 더 일이 생겼다. 돌발 변수가.
그럼 물가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 정도가 아니라 3.0 갈 수도 있다 신호를 내면은 금리 레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런데 2.75보다 2.5에서 멈출 거야라는 얘기를 하기는 올리기보다는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75를 어느 정도 상단으로 보고 있는데 올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내리는 거는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과 정말 한국은행이 물가보다 이제 경기를 고려할 거야라는 코멘트가 나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이 더 내려간다기보다는 지금은 하단을 다지면서 이게 추세적으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뭐 미국채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더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 3년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책 금리를 좀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영을 안 하진 않지만 네. 약간 장기적으로 경기를 좀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역전 현상도 충분히 일어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7월 초보다는 수익률 곡선의 왜곡 현상이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고 3년물 금리가 국고 30년물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레벨 기준으로는 국고 5년에서 10년 사이가 가장 만기 물별 중에 높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것은 만기가 짧으면 낮고 만기가 길면 금리가 올라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중기물 쪽이 높다라는 것은 지금 각 만기물별로 생각하는 바가 매우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 금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미국채는 지금 연준의 이번 주에 FOMC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뭐 녹화가 되고 방송이 되면 또 공개가 될 수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 또는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가능성이 높지만 울트라 스텝 100bp를 올린다고 해도 크게 뭐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다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 중반까지 갔었던 게 2.7 맞아요. 그리고 어제 종가로 2.8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만약에 100bp를 올리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2.75%가 되거든요. 상단이. 네. 그러면 2.75% 기준금리인데 시장금리인 미국채 지표물이 2.8%다. 이거는 사실 거의 성립하기 어렵고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라고 물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인하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하는 아닌 거죠. 지금은 이번에 빅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울트라 스텝이든 하더라도 9월달 FOMC에서 동결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확률상 제로입니다. 그건 제로죠 사실. 네. 뭐 50bp든 75bp 등이 네네. 과반을 훨씬 넘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 하면 2.5%, 그 다음에 빅 스텝을 하면 3.0%예요. 그런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가 안 된다. 커브가 그럼 역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채 2년 금리는 계속 통화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시장이 엄청난 지금 혼돈의 장세에 있다. 그래서 섣부르게 통화 정책이 향후에 지금의 긴축은 조금만 고통을 감내하고 나중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다만 시장은 먼저 중앙은행이 이렇게 나홀로 물가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미 시장은 물가와 경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점이 중요한 부분은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피가 나왔던 것이 각 금융자산 중에서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이미 20년에 가장 수익률을 좋게 찍었다가 21년은 거의 제로 수준 21년은 뭐 역대급인 지금 뭐 국가별 그리고 채권 종류별 다르지만 다 높은 하이 싱글 디짓으로 마이너스나 또는 더블 디짓 이렇게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익률 하락폭이 제일 빨랐다는 것은 턴어라운드 할 때도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그리고 뭐 가상화폐, 뭐 기타 다른 자산들은 이제 생각해보면 겨울보다는 봄철부터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늦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확실히 그런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하면 채권 시장에서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저는 일단 채권의 수익률 반등이 추세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이제 중앙은행도 스탠스가 바뀔 것이고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전환되는 신호들이 조금씩 점점 뭐 한꺼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네. 점증한다라면은 자산 시장에 있어서도 이런 혼돈은 서서히 불확실성의 시계는 점차 조금 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률의 반등이 사실 그 채권금리 하락을 의미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헷갈릴 것 가격과 같아가지고. 이제 금리가 반대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10년 만기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 3.4%까지 올랐다가 2.7%, 2.8%까지 네. 떨어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금리 인상 레벨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시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년엔 내릴 거야 라고 네. 할지언정 과거에 그런 연준의 과오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물가를 확실하게 잡을 때까지는 그런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아직은 그쵸. 크지 않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실 2.7%, 8%까지 10년물이 내리긴 내렸지만 네. 그런 앞으로의 그런 연준의 스탠스를 감안한다면 다시 약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7월이니까 아직은 이렇게 레벨이 급격하게 레벨 다운된 것이 추세적으로 되기에는 힘이 동력이 압도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3분기가 9월까지니까 9월까지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설사 시장보다 중앙은행이 후행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하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정이 내려지면 일단 거기에 어느 정도는 순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9월 달까지의 정책을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스탠스는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효한 것이 뭐 연준은 하는데 한국은행은 이제 우리 동결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ECB는 무작정 우리는 제로 금리야라는 것이 이번에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50.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시장에서는 웜업을 하고 뛰어야죠. 뛰는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최근에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일본 중앙은행도 이제 수장이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아베노믹스의 유지 여부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면은 더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정책이 바뀌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3분기에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나겠지만 3분기, 4분기 초반까지는 그래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더라도 채권 시장을 제외한 자산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뭐 느린 타이밍을 예상하고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가격으로 그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레벨과 포인트, 지수의 흐름들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 추세적으로는 물가와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여름과 초가을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 조금 더 시계를 확보한 뒤에 대응을 하더라도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뭐 정말 많이 오르면 4%까지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4%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당연히 악재긴 한데 반대로 이 채권 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한 그 정도 금리 수준까지 갔던 게 거의 뭐 한 글로벌 금융위기로는 처음이잖아요. 상당히 맞습니다. 높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반대로는 몇 년 만에 이 미국 국채를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아주 견조하다. 그리고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지금 미국채 장기물을 매수하는 것은 적정 시점이 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분할 매수하는 타이밍에는 이제 적기에 도달했다. 왜냐? 물가만을 고려할 때는 무조건 금리는 우상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경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FOMC가 지나면은 어찌되었든 간에 미국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정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99%에 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결 좀 수월해진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시장 금리로 나타내는 국채의 매력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의 등락, 그러니까 금리의 등락으로 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평가 손익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뭐 발행이든 유통물이든 세전 수익률을 높이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이 채권을 가지고 쿠폰이라는 이자 수익을 누릴 때에는 과거 대비해서는 매력도가 너무너무 좋아졌죠. 이는 비단 미국 채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채권에 있어서의 매력이라고 하면 결국에 미국 경제가 그래도 가장 견조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들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미국만큼 압도적인 경제력과 어떤 신산업을 주도해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달러와의 입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해외 채권을 투자한다면 미국채를 포트에서 빼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편향되어 있는 성향을 노출을 시키는 것인데, 뭐 사실 투자자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트레저리를 빼고 한다는 것은 해외 채권 투자에 있어서 좀 포트의 기본이 조금 빠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기본은 채우고 타 해외 채권 자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 뭐 바닥을 잡는 그런 건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사 모아가는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보시고 이번 FOMC 이후에 금리 등락, 그리고 9월 FOMC도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개월 반 정도의 시장 금리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가격으로 다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때 되면은 9월 달에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투자의 여부를 결정하시는데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들은 사실 뭐 직접적으로 국채를 사기 힘들지만 뭐 ETF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채권 시장 자체가 또 이렇게 글로벌 경제 현황 그리고 네. 주식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주식이 반등하기 전에 채권에서 뭔가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그런 네.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채권 금리 관점에서는 주식 시장이 좀 언제쯤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네.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게 바닥이 나온 것인지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채권 시장 내재적으로 보여지는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분들이 데일리로 보시는 지표들이 미국채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예요. 이는 계속 추세적으로 좁혀져 왔어요. 최근 금리 이제 인상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그래서 그 지표만을 보게 된다라면은 항상 스프레드가 좁혀진다라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고 위축되고 침체의 신호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좀 미리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본다라면은 좁혀지니까 경기가 둔화되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 연준의 스탠스를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미국채 3월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예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올해 연초부터 지금 6월 말까지, 7월은 조금 아닌데요. 6월 말까지 상반기 동안 2년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축소되는 반면에 3월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확대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 개는 내려가고 다른 것은 올라가고 있다. 두 개 다 동시에 내려가면은 둔화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명확한데, 이렇게 엇갈리는 방향성이 나왔을 때는 한 개를 바라보는 시장 참가자는 팬데믹과 엔데믹 이후의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3월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3월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아직 축소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인즉슨 연준이 어떤 정책 속도로 긴축으로 전환될지 아무도 모른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유의미하게 6월, 7월부터는 축소로 전환이 되었어요. 7월 들어서는 더 유의미한 부분은 100bp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5월까지만 하더라도 평균치로 약 150에서 200bp 레벨 내외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 100bp 정도 축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50bp 내외로 축소가 되고 8월에는 평균 레벨 기준으로 약 6, 70bp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중반부 이상은 충분히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참가자들은 어떨까요? 한결 부담감을 좀 덜죠. 이미 이제 400m 트랙을 도는데 반 바퀴 이상을 돌았다. 이제 저 마지노 최종 도착지까지만 열심히 뛰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출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브 도는 반 바퀴 이상 돌았으면 어느 정도 순위는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꾸준히 버틸 수 있을까, 빨리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다소 신중하게 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부담감은 한층 완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 장기 시계열상 인플레가 나오고 나면 항상 생산과 고용이 위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플레가 덜 떨어지게 되면 스태그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었는데, 그때 가장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 주식입니다. 인플레가 나타나면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것은, 확실한 것은 채권이죠. 그렇죠. 채권은 그 물가가 주적이니까요. 그런데 주식은 그렇진 않아요. 맞아요. 네. 생산과 고용이 위축됐다라는 것은 지표로 나타나지만, 주식은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들쭉날쭉.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것은 방향성이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섹터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주식 전략을 잘 세우면은 나름의 유의미하게 선방하고 벤치마크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는데, 참 어려운 것이 변동성이 심할 때 맞추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동성을 다 맞추면은 뭐 신의 영역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이상만 맞추게 된다라면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선방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는 있는데, 참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을 때는 일단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변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 최근 상반기에 좋지 않았지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작정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상기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하신 이 3개월물과 10년물 이 스프레드가 점점 좁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자체를 뭐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지언정, 그 연준의 긴축 스탠스는 확실히 중반부 이상까지 왔으니까 네. 약간 거기에 대한 부담은 좀 덜면서 추가적으로 이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부진했으니까 네. 하반기에는 뭐 상승장까지 힘들어도 네. 그래도 약간 변동성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반등을 다시금 좀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평균적으로 결국에 과거 패턴이 수렴한다라면은 상반기만큼 안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계속 투자의 기회는 노려볼직한 그런 것이 경제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두려운 것이 연준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를 거였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올 거 다 나왔고 100bp 울트라 스텝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화들짝 놀랄 것 같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놀랄 거였으면은 미국채 금리 레벨이 떨어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75bp 또는 100bp 하더라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고, 그 경우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지 100bp가 일어나면 우리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라는 것을 어필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좀 많이 빠졌을 때 밑에서 좀 받고 네. 또 이제 좀 올라오면은 약간 비중 조절을 하면서 네. 약간 그런 좀 뭐 스윙,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